미안해, 철민서님.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미안해.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물건들, 탈북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북조선의 실상. 이준혁의 눈앞에서 그의 선임 28살 박철민의 모습이 사라졌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구경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준혁은 소리를 지를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군인으로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 극형 집행을 지켜보는 것이 명령이었다. 저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준혁의 손은 떨렸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철민과 함께 근무를 서고 밥을 먹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었다. 그런데 그의 죄명은 남조선 영상물 유포. 철민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부대원들에게 보여줬을 뿐이었다. 그것이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준혁의 등골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왜냐하면 그도 그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었다. 2018년 가을 함경북도 온성군. 25살의 이준혁은 조선인민군 국경경비대 소속 중사였다. 그의 임무는 두만강 국경을 감시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인민들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준혁은 성실한 군인이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했고 어린 시절부터 받은 주체사상 교육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아버지 이상철은 지역노동당 말단 간부였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준혁에게 군 복무는 가족의 명예이자 조국에 대한 의무였다. 준혁아, 오늘 근무 교대하자. 철민 선임이 그날도 그렇게 말했다. 철민은 준혁보다 3살 많았고 군 생활 8년차의 베테랑이었다. 성격이 온화하고 후임들을 잘 챙기는 그를 부대원들은 모두 좋아했다. 선임님 또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미안하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내가 2번 서줄게. 준혁은 흔쾌히 교대를 해줬다. 철민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근무 중 준혁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신호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림자 하나가 철조망 근처로 다가왔다. 준혁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거기 누구야 멈춰라.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혁은 얼어붙었다. 철민 선임이었다. 준혁아. 철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철민 선임. 이게 무슨. 들키면 너도 끝이다. 못 본 척 해줘. 제발.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다. 그것도 군인이. 하지만 철민은 자신을 늘 잘 챙겨주던 선임이었다. 빨리 가세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다. 철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조국을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인가? 철민이 준혁을 조용히 불렀다. 고마워.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난 끝났을 거야. 철민 선임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세요? 철민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만 보여줄게. 하지만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철민은 준혁을 외진 막사로 데려갔다. 그리고 작은 USB를 꺼내 낡은 노트북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준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다. 한국 드라마였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상상도 못할 풍요로운 생활. 준혁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저게 남조선의 실제 모습이야. 하지만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은 힘든 곳이라고. 다 사실이 아니야, 준혁아.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중국에서 만난 탈북자들한테 직접 들었어. 남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말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준혁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굶주리는 동안 간부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동안 그들의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가.
우리는 속고 있어 준혁아.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명확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왜 배급이 끊겼는지, 왜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 왜 탈북을 시도하는지, 모든 것이 설명됐다. 한 달이 지났다. 부대 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금지된 영상물을 돌린다는 이야기. 보위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준혁은 불안했다. 철민도 알고 있었다. 둘은 모든 증거를 없애기로 했다. USB는 강에 던졌고 컴퓨터는 초기화했다. 하지만 늦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다. 철민을 끌고 갔다. 준혁도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철민이 끝까지 준혁의 이름을 대지 않은 것이다. 나는 혼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혹한 조사를 당하면서도 철민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주일 후 공개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날 이후 광장을 떠나는 준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막사로 돌아오자마자 준혁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철민의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거부했어야 했다. 선임을 말렸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철민 선임이 보여준 것은 진짜였다. 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벌한 거야. 그날 밤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 이상철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말했다. 준혁아, 너도 조사를 받았다며? 네. 아버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준혁아, 사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민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다. 너라도 지키려면 침묵해야 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이제 우리도 위험하다. 내가 박철민과 가까웠던 건 다 알려져 있어. 보위부가 계속 감시할 거야. 언젠가 트집을 잡힐 거고, 그럼 우리 온 가족이. 그럼 어떡하죠? 아버지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떠나야 한다. 이 나라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은 소리를 낮추느라 애를 썼다. 하지만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탈북이요? 우리가? 아버지는 당 간부고 저는 군인이에요. 잡히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더 빨리 떠나야 한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것은 준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긴. 보위부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귀띔해줬어. 너를 계속 주시하고 있대. 박철민이 USB를 받았던 중국인 브로커를 잡았는데 그자가 내 얼굴을 봤다고 진술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못 잡는 거야. 하지만 시간 문제다. 며칠 안에 또 조사받을 거고 그땐 심한 일도 각오해야 해. 준혁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준혁아.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는 4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았어. 당에 충성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았어. 내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갈 때도 제대로 된 약 하나 구하지 못했다. 당 간부인 나도 그랬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만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박철민 그 친구가 보여준 거 진짜였지?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거기로 가자. 남조선으로. 다음 날부터 준혁의 일상은 악몽이 됐다. 부대 내에서 준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했고 상급자들은 그를 더욱 감시했다. 근무 중에도 잠을 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철민과 친했던 하급 병사 2명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그저 재배치됐다는 모호한 말뿐이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디론가 보내진 것이라고. 일주일 후 또 다른 동료가 사라졌다. 이번엔 고참 하사관이었다. 그는 철민의 룸메이트였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다. 준혁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다음 차례라는 공포에. 준혁아. 어느 날 저녁 같은 분대의 후임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형님 조심하세요. 오늘 정치장교가 형님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던데? 곧 특별조사가 있을 거라고요. 준비하래요.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고맙다. 형님. 혹시 정말로 박철민 선임이 보여줬다는 그거. 진짜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시간이 없다. 준혁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공중전화를 통해. 아버지 결심했어요. 떠나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알았다. 준비할게. 아버지 이상철은 2주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당 간부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중국 브로커와 접촉했다. 거금을 주고 두만강 건너편의 안전가옥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브로커 비용이 너무 비싸다. 우리 돈으로는 중국까지만 갈 수 있어. 그럼 한국까지는요? 직접 가야 한다. 브로커 없이. 준혁은 당혹스러웠다. 그게 가능해요? 서해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 있어. 중국 단동에서 배를 타고 서해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국 쪽으로 표류하면. 배도 없는데요? 아버지가 낡은 지도를 펼쳤다. 배까지는 필요 없어. 부표만 있으면 돼.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면 한국 해역까지 갈 수 있어.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야. 준혁은 지도를 바라봤다. 서해의 광활한 바다. 그 위를 부표 하나의 의지에 건넌다는 계획. 무모해 보였다. 준혁아,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없어. 땅으로 가려면 중국, 몽골, 동남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만 원이야.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하지만 바다는 너무 위험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남아도 똑같아.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어차피 위험하다면 자유를 향해 가는 게 나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가는 날은 10월 15일로 정해졌다. 준혁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은 평생 살았던 이 땅을 다시 바라봤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어머니와 함께 걷던 강변. 친구들과 축구하던 운동장.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제 다시는 못 볼 풍경들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다. 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아름다운 땅이 거대한 감옥이 되어야 하는가? 10월 14일 밤. 준혁은 마지막 근무를 섰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의 불빛들이 보였다. 저 불빛 너머에 자유가 있었다. 철민 선임, 저 가보겠습니다. 준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철민이 묻힌 방향을 향해. 철민 선임이 보여주신 그 세계, 제가 직접 보고 올게요. 그리고 철민 선임의 이야기를 기억할게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준혁은 부대를 떠났다. 무단 이탈이었다. 죄명은 명백했고 잡히면 끝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0월 15일 새벽 2시. 준혁은 아버지와 두만 강변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작은 배낭 2개를 준비해왔다. 그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 약간의 식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국 돈 약간과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힌 종이. 준비됐니? 네. 둘은 말없이 강변으로 다가갔다. 철조망은 아버지가 며칠 전 미리 끊어놓았다. 당 간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순찰 시간도 파악해두었다. 강물은 차가웠다. 10월의 두만강은 이미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물에 들어가면 소리내지 마. 건너편에도 순찰이 있어.
둘은 강물에 몸을 담갔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다. 이를 악물고 헤엄쳤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다. 준혁의 팔다리는 금세 지쳤고 물은 끊임없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옆에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발이 바닥에 닿았다. 중국 땅이었다. 성공했어. 준혁은 헐떡이며 웃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다. 빨리 움직이자. 둘은 어둠 속을 달렸다. 아버지가 미리 적어둔 주소를 향해. 브로커의 안전가옥이 있는 곳. 중국 조선족 마을의 한 작은 집.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조선족 여자가 나왔다. 이상철 씨? 네. 어서 들어와요. 빨리. 집안은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여자는 마른 옷과 뜨거운 국수를 가져다 줬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다음 경로 알려드릴게요. 준혁은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조선 땅을 벗어난 것이다. 이상하게도 해방감보다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고향을, 친구들을,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왔다는 상실감. 준혁아, 괜찮니? 네, 아버지. 그냥 실감이 안 나요. 나도 그래.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40년을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이상한 기분인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나타났다. 4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돈은 준비했소? 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브로커는 재빨리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단동까지 데려다 주겠소. 거기서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해. 한국까지 가는 방법은요? 내가 아는 어부를 소개해주지. 그 사람 배로 서해까지 나갈 수 있어.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당신들 운이야. 한국 해경에 발견되길 기도하시오. 준혁은 불안했다. 너무 불확실한 계획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돈이 더 있으면 있지.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는 루트도 있어. 하지만 그건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해. 준혁과 아버지는 그런 돈이 없었다. 바다로 가겠습니다. 일주일이 걸렸다. 중국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여정. 기차와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으며 남쪽으로 이동했다. 브로커는 검문이 있는 곳을 피해 우회로로 안내했다. 도중에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다. 안전가옥에서, 교회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 한 여자는 10년째 중국에서 숨어 산다고 했다. 한국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중국 농촌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바다는 정말 위험해요. 그녀가 경고했다. 제 친구도 서해로 갔다가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준혁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마침내 단동에 도착했다.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도시에서 브로커는 한 어부를 소개해줬다. 60대 중국인 어부. 이름은 왕 선장. 한국에 가고 싶어? 왕 선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어렵지. 바다가 넓고 파도가 세고 무엇보다 중국 해경과 북조선 해경 모두 순찰해. 그래도 방법이 있나요? 있긴 해. 내 배로 밤에 몰래 나가는 거지. 서해 한가운데쯤 가서 너희를 내려줄게. 그리고 부표를 줄 테니 그걸 타고 표류해. 조류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 해역에 들어가게 돼. 그게 안전한가요? 왕 선장이 피식 웃었다. 안전? 그런 거 없어. 운 좋으면 사는 거지. 근데 다른 방법 있어? 없었다.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 밤. 날씨가 그나마 괜찮을 때. 다음 날 저녁 7시. 준혁과 아버지는 단동의 작은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너를 이렇게 위험한 길로 이끌어서. 내가 평범하게 북조선에서 살게 내버려뒀어야 했나 싶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박철민 선임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곳에서는 진짜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곳에서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철민서님이 보여준 그 세계에서요. 그게 진짜라면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꼭 함께 살아남자. 네, 아버지. 다음 날 저녁 7시. 왕 선장의 낡은 어선이 준비됐다. 10톤도 안 돼 보이는 작은 배였다. 이것 타고 서해를 건너요? 이것도 큰 거야. 작을수록 눈에 안 띄거든. 선장은 준혁과 아버지에게 낡은 구명조끼와 자전거 튜브를 건넸다. 이게 내 배야. 바다 한가운데서 이걸 타고 가는 거지. 준혁은 자전거 튜브를 바라봤다. 낡고 구멍이 패치로 떼어진 튜브. 이게 자신의 생명줄이라니. 물과 식량은 이 방수 가방에 넣었어. 1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12시간이면 한국까지 가나요? 운 좋으면. 조류가 빠르면 더 짧을 수도 있고 느리면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 하루 이틀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한다니까. 밤 10시 배가 출발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달도 없고 별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왕 선장은 불을 끄고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다. 압록강 하구를 지나 서해로 나가는 길. 중국 해경의 순찰선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왕 선장은 능숙하게 그들을 피해 항해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다시 북조선으로 보내지고 나는 감옥 가고.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3시간이 지났다. 주변은 온통 바다뿐이었다. 어디가 중국이고 어디가 북조선인지, 어디가 한국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끝없는 어둠과 물뿐. 여기다. 왕 선장이 배를 세웠다. 여기서 내려. 여기가 어디예요? 서해 한가운데. 여기서부터는 조류를 타고 남쪽으로 가게 돼. 한국 해역까지는 글쎄 한 40km? 40km. 자전거 튜브를 타고. 선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없어. 이게 최선이야.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준혁과 아버지는 튜브를 몸에 걸쳤다. 구명조끼를 입고 방수 가방을 묶었다. 준혁아, 아버지 손 놓지 마. 네. 둘은 손을 꽉 잡았다. 하나, 둘, 셋. 뛰어내렸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10월의 서해는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 여기 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위를 보니 왕 선장의 배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곧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처음 1시간은 아드레날린으로 버텼다. 준혁아, 계속 말해. 정신 차려. 네, 아버지. 둘은 서로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다. 준혁은 수영을 잘 못했다. 튜브에 의지한 채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조류가 우리를 데려갈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2시간째. 파도가 거세졌다. 물이 계속 얼굴에 덮쳤다. 준혁은 물을 삼키고 기침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셌다. 한 번 큰 파도가 치자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놓쳤다. 아버지, 여기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다시 잡았다. 준혁은 아버지의 팔을 튜브끈에 묶었다. 이제 파도가 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시간째. 몸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다. 발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추위만이 느껴졌다. 준혁아, 춥다. 저도요, 아버지. 너무 추워요. 계속 말해야 해. 잠들면 안 돼. 하지만 말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입술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4시간째. 준혁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보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가 물 위에 서서 손짓했다. 준혁아, 이리 와.
엄마, 괜찮아. 이제 편하게 쉬렴. 준혁은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튜브에서 손을 뗐다. 준혁아. 아버지의 고함에 정신이 돌아왔다. 엄마는 사라졌다. 정신 차려.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5시간째. 준혁은 시간 감각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희미해졌다.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준혁아, 준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다. 이제 끝인가? 준혁은 생각했다. 북조선도 탈출했고 중국도 지나왔고 바다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가?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다. 추위도 두려움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철민서님 곧 만날 것 같아요. 눈이 감겼다. 그때였다. 저기 사람이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눈을 뜨려 했지만 뜨지 않았다. 환청인가? 또 환각인가? 빨리. 저기 2명이 있어.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 강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이봐요. 괜찮아요?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한 팔이 준혁을 들어올렸다.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준혁은 단단한 무언가 위에 누워졌다. 베었다. 아버지. 준혁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아버지도 구했어요. 옆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었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은 의식을 잃었다. 준혁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녀의 말은 준혁이 들어본 적 없는 억양의 한국어였다. 부드럽고 정중한 말투. 여기가 인천병원이에요. 한국이에요. 안전해요. 한국.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옆 병실에 계세요. 저체온증이 심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30분만 늦었어도 2분 다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겁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얼마나 떠 있었어요? 해경에 구조된 시각으로 봐서는 약 6시간 정도요. 중국어선이 2분을 내려놓은 위치를 보면 조류를 타고 약 50km를 표류하신 겁니다. 50km 자전거 튜브 하나에 의지해.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탈북하려다 실종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발견되지 못해요. 2분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었다. 순전히 운이었다. 다음 날 준혁은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 병실로 갔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준혁을 보고 웃었다. 눈물이 흐르는 웃음이었다. 우리가 해냈구나. 네, 아버지. 해냈어요. 둘은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이 함께 견뎌낸 것. 두만강도 중국도 서해도. 그 모든 공포와 추위와 절망을.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고. 그래. 내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였어. 며칠 후 통일부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준혁과 아버지에게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물었다. 신원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약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자유예요. 원하시는 곳에 살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다. 3개월 후. 준혁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과 취업 알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고 공장에 취직했다. 아버지는 준혁 근처에 살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길거리의 자동차들,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풍요로운 상점들. 철민 선임이 보여줬던 그 드라마 속 세계가 진짜였다. 아니, 진짜는 더 대단했다. 어느 날 준혁은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다. 북조선에서는 금지된 책들이 즐비했다. 준혁은 한 권을 집어들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책이었다. 그 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공개 집행의 실태,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떠나온 곳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이야기였다. 1년이 지났다. 준혁은 이제 한국어 억양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사회에도 적응했다.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작은 저축도 모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다. 철민 선임의 그날 장면, 차가운 서해 바다, 사라진 동료들. 어느 날 준혁은 결심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 준혁은 노트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철민 선임 이야기, 탈북 과정, 바다에서의 사투.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이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글을 쓰면서 준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미 떠난 철민을 대신해서 바다에 수장된 이름 모를 탈북자들을 대신해서 아직도 북조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증언하는 것. 기억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었다. 2년째 되는 해, 준혁은 처음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증언 행사에 참여했다. 무대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018년 10월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서해 바다를 6시간 동안 표류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탈출 스토리가 아닙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혁은 철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진실을 보여주려 했던 선임.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던 청년. 그가 보여준 자유로운 세계. 철민 선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선임은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임은 극형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선임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청중들도 울고 있었다. 저는 선임의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벌을 받지 않는, 자유를 꿈꾼다고 희생당하지 않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박철민 선임, 당신의 이야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세계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5년이 흘렀다. 준혁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고 대학에 진학했다. 북한학을 전공하며 통일에 대해 공부했다. 아버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다. 가끔 함께 한강을 걸으며 그날 밤 서해 바다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었죠, 아버지. 기적이라기보단 운명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하라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철민 선임이 USB에서 보여줬던 그 풍경이었다. 준혁은 창가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다. 저 멀리 북녘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살고 있었다. 자유를 모른 채, 진실을 모른 채. 언젠가는, 준혁은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철민 선임처럼 진실을 말한다고 벌받지 않는, 꿈을 꾼다고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 준혁은 증언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전할 것이다.
그것이 바다를 건너 살아남은 자의 자유를 얻은 자의 책임이니까.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됩니다.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바다에서. 이 글을 통해 그들의 용기와 그들이 찾고자 했던 자유의 의미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기를. 언젠가 한반도 전체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2024년 11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생존자들의 기억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구독은 더 나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